무주택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10%도 안 됐었던 것 같고 10%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한 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도 참 많다. 안녕하세요. 커넥티드의 안효상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사회사상가 헨리 조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창조주의 평등한 허락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창조주가 주신 것을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또 자연이 공평하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소수가 토지를 독점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를 쇠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기본소득당 신지혜 위원장님과 함께 날로 커가는 부동산 불평등과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해법을 찾아볼까 합니다. 경기 기본소득당 신지혜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경기도 고양시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2월 6일에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다시 한번 출마 선언을 하고 2월 7일에 고양시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 공약이 부동산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네, 맞습니다. 국토보유세, 그다음에 토지 배당 이런 네네. 게 주된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늘 모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면 한국의 전반적인 부동산 현황,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맨날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말씀 좀 들어볼까요? 작년 말부터 계속 뉴스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LH 임대주택에 살게 되면서 쫓겨나지 않는 집이 가지는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거기 살고 쫓겨나지 않고 오래 살 30년 살 수 있어요. 30년 네. 지구가 망하기 전까지는 네. 살 수 있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 안정감을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면 더 많이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 부동산 문제를 좀 파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2018년 기준으로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1억 1,500만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랬다 어디서 넣은 겁니까? 세비를 한 푼도 안 쓰고 저 저축했다? 그걸 계산해봤죠. 2018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월급이 18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한 푼도 쓰지 않고 64개월을 일해야 1억 1,500만 원을 국회의원들은 네, 벌 수 1년치 그냥 있더라고요. 안 쓰고 모아도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과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늘어난 이 수치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로소득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됐고요. 국회의원들이 대비를 꼬박 모아서 네. 1억 얼마가 는 건 아닐 테고 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늘었다. 가격이 늘어나면서 평균 재산이 늘어난 현황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많이 있는 거죠? 거의 무주택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10%도 안 됐었던 것 같고 10%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한 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도 참 많다. 네, 지금 말씀에서 어쨌든 두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부동산 소유 자체가 양극화되어 있다.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의 증가, 양극화되어 있는. 네네네. 또 어느 정도입니까? 총 자산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위 1%가 한 12%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상위 10%는 거의 50%에 육박한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산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만 생각해봐도 55세 정도이더라고요. 이 주택을 소유한 것이 자산의 불평등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자산의 불평등은 세대 불평등까지도 안게 되고 이 자산 불평등이 나중에는 교육이나 아니면 내가 갖게 될 소득에 대한 불평등까지도 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 것 같아요.
세대 문제, 세대 불평등의 네. 문제까지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사실 큰 문제네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역대 네. 정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이러저러한 해법들을 내놓기는 했어요. 네네네. 근데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거꾸로 가기까지 했는데 네네.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해법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이게 사실 노무현 정부 때는 토지 보유세를 제대로 걷어보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가 가장 훌륭했었던 정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제 각종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 혜택을 대폭 늘려주는 효과를 발휘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정책의 효과로 엄청난 부동산 가격들이 상승하게 된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합 대책들을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잘못했었던 부동산 대책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신고를 하게 한 다음에 이 임대로 인한 주택 소유 자체는 세금을 거의 면세하는 계속 가지고 있어도 좋다. 네,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을 비교해 봤을 때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왜 그런 생각을 만들었던 하게 된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임대업자들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라는 큰 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세금을 다 깎아주는 것으로 하면서 오히려 이런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이렇게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까지 해주니까 오히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나 임대업에 더 달려들 거야 라고 하면서 온갖 곳에 땅값을 다 높여놨더라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부동산 문제 해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공부하고 아, 그러셨어요? 네,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어쨌든 이 지역의 땅값을 잡겠다고 하면 또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상황들이 풍선 효과가 네, 있죠. 뭐 이렇게 핀셋, 뭐 이렇게 규제 이런 것들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우리가 경험한 만큼 좀 제대로 접근해서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집이라는 것은 흔히 기업에서도 재산을 계산을 할 때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집은 몇 년씩 쓰면 쓸수록 그 원칙에 의해서 집값이 떨어져야 맞는데 이상하게 집값은 왜 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땅값이 오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면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땅값을 잡아야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미 사실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학자분들이 특히나 이 토지정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주장해 오신 바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 주장에 굉장히 동의해서 정책을 짜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있는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정책. 어떻게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게 되죠? 예를 들면 최근에 이효리가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 명의로 해서 이게 화제가 됐어요. 왜 이 부부는 공동 명의로 건물을 샀을까라고 기사가 났어요. 근데 그 기사에 지금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9억 원까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9억 원 이상이 되면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부면 둘이 합쳐서 18억 원까지가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공동 명의를 한 거야. 이렇게 기사가 막 이렇게 그게 나왔더라고요. 부부 합산과 인별로 할 거냐의 차이군요. 네, 그래서 이 가구별로 할 거냐 아니면 인별로 할 거냐 뭐 이런 차이인데 어쨌든 9억 이상 인별로. 그럼 9억 이상. 이효리 씨는 별세를 별세를 하려고 공동 명의를 한 거다라고 그 기사에서 네. 주장을 했죠. 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 종합부동산세는 9억 원 이상의 부동산에 한해서 이렇게 세금을 매기고 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면 또 세금을 깎아주고 뭐 이 다양한 방식의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깎아볼까 해서 그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찾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깎아주기 바빴던 이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폐지를 하고 다른 세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세금을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토지보유세로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죠? 네, 같아요. 네. 근데 국토에만 걷는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그냥 토지보유세라는 이름을. 뭐 예를 들면 세율 같은 거라든지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 가격의 1.5%를 토지보유세로 걷는다. 1.5%. 네, 토지 가격에. 감각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센 느낌인데 잘 사는 국가들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맞는 방향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토지 자체는 굉장히 한정적인 자원이고, 근데 이 토지가 더 많은 지금 자산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우리나라 토지 가격의 1.5%를 매기면 얼마나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모든 토지 가격의 1.5%를 매기면 92조의 세수를 마련할 수 있고요. 마련할 수 있다. 네, 이 92조의 세수는 이 토지는 모두의 것인 만큼 모두가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조 나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인당 한 15만 원? 네네, 그 정도 되는 그렇습니다. 뭐 적지 않은 돈이네요. 근데 물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간이 흐르면 토지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기본소득으로 배당되는 액수도 줄어들긴 하겠네요. 네, 토지 가격이 잡히면 일단 집값이 많이 잡히게 될 거라 집값이 아마 많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 토지 보유세로 인한 배당이 좀 줄어들어도 집값이 안정되면 또 그만큼 사람들에게 네네.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주택 땅값을 잡기 위해서 토지 보유세를 높게 매기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런데 이거를 꼭 배당으로 나눠줘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일반 세수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네네네. 뭐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음.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 철학적인 측면에서 토지는 모두의 것이다 라고 모두의 했을 때 이 모두의 것을 향유하는 것은 모두가 나눠야 된다라는 철학을 일단 전제로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는 것이 그동안 늘 좌절해왔었던 이유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인데, 한편에 반대를 했죠. 네. 숫자는 적은데. 네, 국민 동의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내고 낸 만큼 나눠 갖자라고 하는 것이 일단 모든 국민들의 80% 이상은 내가 내는 것보다 돌려받는 것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또 국민 동의를 높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흔히 이제 어떤 정책의 정책 실현 가능성, 이거 어떻게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정책이 뒤집어지지 않고 오래 꾸준히 갈 수 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더 확대될 수 있는가에 네. 관한 문제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음. 당장의 주거 문제는 또 주거 문제대로 있는 거죠. 아까 30년을 보장받으셔서 네네. 안정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매우 좋았어요. 물론 제가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긴 했지만. 그랬을 때 이 네. 전반적으로 어떤 주거 정책,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음. 분들에 대해서 함께 뭐 패키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토지 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나누게 되는 세상은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럼 이제 더 이상 집이라는 게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도구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집이라는 공간은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살면서 16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 16번 정도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전세 계약이 보장되는 것이 최소 2년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이어서 일단은 이것을 3년으로 더 연장하고 최소한으로 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최소 2회를 보장하게 되면 최대 9년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기한 없이 이 집을 빌려서 살 수 있는 권리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쨌든 소개할 때 토지보유세하고 이제 기본소득, 네. 토지배당이 주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특별히 또 다른 정책은 없으십니까? 그냥 저는 특별히 부동산만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또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30대의 여성이다 보니까 성별 임금 격차와 관련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개인의 경험 속에서 네. 부동산 문제, 토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맨 앞에 이제 들고 나오신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일단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정도가 집이 없는 상황인데 이 집이 없는 상황에서 집을 사세요, 가지세요 라고 홍보할 거냐 아니면 지금 이렇게 충분히 넘치는 이 집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설계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후자의 정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그 집에 대해서 동경하기보다는 이 주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집뿐만이 아니라 제가 1인 가구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저도 분명히 노동을 하고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으로서는 이 성별 임금 격차의 문제를 또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보유세, 그다음에 토지배당 기본소득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신재희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그런 길을 여는데 크게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인 르꼬르비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택은 거주하는 기계다. 10년쯤 전에 SH공사가 이를 흉내내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라는 광고 카피를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고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방식은 더 이상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 집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